안녕하십니까. 헨리 조지의 정치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정우입니다. 오늘은 5주차입니다. 5번째 시간이고, 헨리 조지 정치경제학에 나오는 지대 모델의 하이라이트 되는 토지 투기로 인한 경제 불황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부분은 기술 개선과 지대 모델의 변동입니다. 생산성 영역이라고, 이게 생산성 영역이라는 부분인데, 경제학적인 도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기에 앞서가지고 저번 시간까지 뭘 했는지 잠깐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헨리 조지의 정치경제학에 나오는 모델입니다. 지대선이 핵심 개념입니다. 지대선의 지대선에 의해서 전체 생산물, 어떤 이상적인 사회가 있다고 하고 중심지가 있고, 중심지에서 지대가 크고 한계지로 갈수록, 변두리로 갈수록 지대가 낮아져서 생산의 한계지는 지대가 0인 것입니다. 빵 모양으로 생겨 있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 사회를 모델화시킨 것이고, 단면입니다. 이 총생산물이나 총생산물, 평균생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생산물을 지대와 임금과 이자로 두 부분으로 나누는 이 선이 지대선입니다.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면이 되겠죠. 저번 시간까지 임금선이라고 할 수도 있다. 임금선이라고 할 수도 있다. 김밥 천국. 노동자가 자기 노동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도시의 기본적인 노동자들이 먹고 있는 일상적인 식사. 뭘 먹고 있느냐? 김밥 천국이다. 김밥 천국, 김밥 두 줄이다. 편의점에 컵라면이다. 더하기 햇반이다. 안 그러면 밥버거다. 이런 아주 햄버거다. 맥도날드 햄버거다. 이런 광범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먹고 있는 김밥 천국. 이런 게 쫙 늘려져 또 균질하게. 이 사회 내에서 임금과 이자는 동질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고, 위에 부분은 지대는 중심지에서 크고 변두리로 갈수록 한계지로 갈수록 작아진다. 이런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회 경제 공동체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뭘 들여다보느냐? 기본적인 관점이 물질적 진보는 이루어지는데 왜 광범위한 노동계층의 빈곤이 이렇게 만연한가? 특히 대도시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헨리 조지가 1879년에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당시에 처음으로 미국의 경제 공황이 덮쳤던 거예요. 세계적인 유럽과 미국이 동시에 연동하는, 동시에 영향을 받는 공황이 1970년대, 60년대 말 1970년대 초에 미국을 덮쳤고, 그럴 때 뉴욕의 마천루가 들어서는 철강으로 이루어진 빌딩들에서 들어서는 뒷골목에 건장한 노동자들이 굶어 죽는, 직장이 없고 굶어 죽는 그런 사태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헨리 조지가 어떻게 보면 설명했는 부분을 오늘 앞의 시간에 끝부분까지 설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제 공황이 왜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틀이 이 사회를 보는데 중심지 한계지라는 개념도 사용하고 지대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겁니다. 투영하는 거죠. 이 지대선입니다. 이게 기본 모델입니다. 기본 모델. 생산물은 지대와 임금과 이자로 나누어진다. 저번에 시점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지금 헨리 조지가 설명을 할 때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것들을, 기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식이랄까? 이론 같은 것들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이번 강의에서 헨리 조지의 정치 경제학 강의에서 핵심적으로 삼고 있는 거는 광대한 평원의 예를 기준으로 지대 공유제 사회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헨리 조지 그 정치 경제학의 뼈대되는 경제학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대가 사유화될 때는 어떻게 되고 또 정상적으로 지대가 공유화될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책의 서술이나 헨리 조지가 그 서술할 때에는 뭐 지대 공유제 사회에 대한 이론 같은 건 없으니까요. 진보와 빈곤 안에 있는 지대 공유제 사회의 정치 경제학을 추출해서 제가 설명하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예. 책의 중간 부분에서 시작해서 또 뒷부분을 갈수록 이제 지대 공유제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앞부분에 현실적인 지대가 사유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의 서술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기본적인 설명이고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지금 목적하는 거는 헨리 조지 책으로 같이 공부하는 뭐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헨리 조지는 뭐 자기 혼자니까 듣는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 기존의 그 어떤 주류 경제학인 그 보편적인 어떤 경제학적인 어떤 이론적인 그런 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 중에 제일 이제 그 헨리 조지 정치 경제학 아까 기본되는 경제하고 다른 것들이 뭔가 하면 첫째가 시점입니다. 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네? 미래를 보고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이 지금 그 현실이라는 거는 굉장히 수많은 가지 지금 완전한 또 헨리 조지 정치 경제학의 그 기본 모델은 완전 경쟁을 기본 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종 제하들 간에 또 토지와 노동과 자본 간에 또 노동과 자본과 토지 간에 막 서로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연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재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거죠. 복잡하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결과 같은 거죠. 현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죠. 이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해결책을 추출하고 하자. 지금 문제가 있다면, 현실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해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사회과학이고 정치경제학입니다.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를 분석하는 겁니다. 따로 과거가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미래죠. 미래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시계열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 현재, 대부분의 뭐 지금 진보병원에서도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하는 논리들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과거에 어떤 이걸 기준으로 과거가 뭐 100이었다면 지금은 150인데 나중에는 200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 수치를 저번에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150에 10%는 아니죠. 단순한 숫자를 이야기하면 이게 현재가 100입니다. 현재가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100으로 바꾸면 되지. 뭐. 바꾸면 되죠. 이게 100이죠. 옛날에는 50인, 150인. 이런 식으로 변화했다 그러면 100의 10%는 마이너스 10%는 90인데
90을 플러스 10%는 99입니다. 그죠? 예. 현재를 기준으로 어떤 과거를 분석하는데 예, 지금보다 10% 생산량이 적었다라고 말을 하면 90인데 네? 이 과거를 기준으로 이때보다 생산량이 10% 늘었다라고 말을 하면 현재는 99밖에 되지 않아요. 다른 겁니다. 같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미래를 예측하는데 현재를 분석할 때 과거의 어떤 시점을 하면 과거는 지나간 거잖아요. 또 결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지나간 것을 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인위적으로 어떤 결론을 유도한다고 할까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있었던 일들을 사실을 이렇게 해서 뭐 물론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그 우선순위를 두는 거라든지 그 가중치를 주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사실은 뭐 답을 정해놓고 어떤 이론을 구성하는 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 세상을 지금 현실을 인식하는 논리 속의 논리가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는 바람직한 그 사고 방식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과거를 들여다볼 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과거가 무슨 살아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어땠는데 지금은 어떠하다 뭐 이런 식의 논리는 곤란한 겁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를 살펴보는 거죠. 예. 언제나 기준이 현재가 돼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뭐 2003년에 또 그 광장을 만들고 지금 공부를 설명하는 이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 때 전부 다를 이렇게 변경하지는 못했고 그 중간 정도에 제가 공부가 멈춰 있는데 예. 이 그림은 그 현재를 기준으로 그려 본 겁니다. 다시. 예, 어떤 사고의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왜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이 바깥에죠, 이게. 예. 이런 물질적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랬다라는 거죠. 이걸 과거 시점으로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팽창했다 그러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과거는 지금의 모델보다 이렇게 작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앞으로 더 커질지 작아질지 현재의 모델이 그걸 판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의 어떤 지대 모델이 생산 규모가 더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분석할 때도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가 어땠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예. 전혀 새로운 사고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 과거식으로 그렸지만 그러니까 설명은 지금 뭐 이런 과거식으로 하지만 우리 이렇게 현재라는 걸 잊어먹지 않고 과거로 가서 현재로 다시 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이론 구성이 완전히 뭐 현재를 중심으로 다 개편된 게 아니니까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도 언제나 현재의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과거를 가져온다. 과거의 시점을 채택한다. 과거 시점 자체를 완전한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뭐 단순한 논리적인 거죠. 경제 공동체가 이렇게 지금의 공동체가를 보면 옛날에는 작았는데 커져 왔던 거예요. 예. 지금보다 옛날에 공동체가 작았던 거예요. 예. 근데 이 작았던 그 공동체가 커지면서 아까 그 기본적인 지대선을 적용할 때 생산물이 이렇게 많아지면 경제가 발전하면 예? 과거에 비해서 지대선 임금과 이자가 이렇게 커질 줄 알았어요. 그걸 지대선이 상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임금선이 상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지대선과 임금선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그 진보합병원이라는 그 제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훨씬 더 물질적 생산이 평균 생산물이 많아졌는데 임금과 이자가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작아지더라는 거죠. 그 지대선이 하락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진짜 이렇게 되느냐?
살펴보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이론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자세하게 저번 시간에 그림을 그 과거에서 현재로 어떻게 변형해 왔다라고 이렇게 책에서도 설명하고 그림도 그렇게 그려졌지만 이 문제의 그 어떤 기준은 언제나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오늘부터 지금 이게 커지고 있느냐 작아지고 있느냐. 지대선이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지금 앞으로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다 과거를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지대선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우리 증가한다, 축소된다. 생산물이 증가한다, 축소된다. 지대선이 오르내리는 문제들 설명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네, 좀 더 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토지 투기 등장했습니다. 토지 투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토지에 대해서 토지 불패, 요즘은 그게 좀 줄어들었지만 부동산 불패, 땅 사놓는 길이 부자 되는 유일한 길이다. 토지 투기가 이 지대에 또 지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인구 증가와 빵 모형 지대 모델이죠. 지대 모델에 변동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1879년도 그렇고 전형적인 현실 경제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저도 헬리오즈 공부한 지 25년이 됐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드디어 인구 감소, 절대 인구는 몇 년 더 걸리겠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인구 감소가 시작된 지 20, 30년 더 된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강의가 다음 주 7주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7번째 강의 정도에 가서는 왜 인구 감소가 뭘 의미하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 모든 복잡한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다 얽혀서 있다 그러면은, 그것들의 어떤 가장 표상이 어떻게 보면 인구입니다. 우리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어떤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인구가 이자가 뭡니까? 사람의 몫이거든요. 사람. 그럼 우리 앞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 경제 공동체가 더 커지나 작아지냐,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게 정치 경제학인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인구죠. 인구가 많아지느냐? 늘 많아진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분석이 유효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오늘 절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는 거고,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을 때,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면 생산물이 증가하고, 이게 과거 모델이면, 이게 현실이면, 옛날에 비해서 지금 인구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생산물이 증가하고, 생산물이 증가하는 게, 한계가 하락한다. 토지의 질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중심지에 이르는 증가하는 것들이, 한계 하락이 더 커지면은, 옛날로 갈수록 수송비가 더 많이 든다는 거죠. 더 많이 들게 되면 지대선이 하락한다. 지대선이 하락한다는 것은 임금과 이자가 옛날에 비해서 줄어드는다. 옛날에 더 잘 살았다. 여기 설명하는 거죠. 헨리 조지가 뉴욕에 있을 때 주로 이제 마철루가 들어서고 막 도시가 굉장히 발전하는데 뒷골목에 건강한 노동자들이 겨우 기아선상에 음식을 먹고 실업이 만연하고 굶어 죽는 사태까지 생기는 걸 봤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캘리포니아 지방에 주로 살았는데 사금 채취도 하고 모험적인 외양성 선언도 하고 막 했었어요. 사금 채취하는 데도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처음에 신생지역 캘리포니아 미국의 태평양 연안에 발달할 때는 보면 그때 노동자들이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 과거가 안부분.
여기 지대선이거든요. 지대선이거든요. 여기 인근과 이자예요. 네. 요 딱 작은 신생지역. 문명이 덜 발달한 곳에서 인근과 이자와 이 더 훨씬 더 도시가 성립하고 규모가 커지고 이래서 생산물이 많아지고 기술이 인구가 증가했을 경우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또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로스앤젤레스라든지 도시들이 발전하면서 이 임금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임금이. 네. 그걸 지대선이 하락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용어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 정치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지대선이기 때문에 지대선이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임금과 이자가 줄어들었다. 임금이 줄어들었다. 적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네. 기본식이 생산물 마이너스 지대는 임금과 이자다. 이걸 이렇게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되는가도 책에서 많이 설명하지만 지금 이제 강의가 후반부를 지났는데 이런 모델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그 기구를 사용하는 자전거 타고 하듯이 안경에 자기가 적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지대선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임금과 이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의 목표는 인구 증가가 아니라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됐을 때 기술 진보에 대한 책의 설명은 인구가 정체되거나 인구가 영향이 없을 때 기술 진보만으로 이 지대 모델이 어떻게 변동되는가가 오늘 공부 시작이고 그것들을 더 확대하면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그 의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이나 뼈대를 이렇게 확립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가 인구 감소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인구 감소의 시점에서 이 문제 지금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 시간부터 그 현재라는 시점이 중요하고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분석해야 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예. 헨리 조지 정치 경제학으로 오늘 공부하는 걸로 나중에 불황기 이런 거 설명을 할 때 인구 감소와 불황이 겹쳤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예. 뒷부분은 좀 속도를 내서 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더 자세하게 한 겁니다. 더 자세하게. 토지가 사유되고 있을 때, 더 이런 지대선이 하락하는 것들이 더 더 증폭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이제 공부할 부분 나왔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기술 개선과 기술이 전부했을 때, 기술이 진보했을 때, 기술력이 향상돼서 생산성이 증가했을 때, 그 지대 모델, 망모형 지대 모델은 어떻게 변동되는가? 한쪽 날개를 이렇게 확대해서 그린 겁니다. 한쪽 날개를 확대해서 그린 겁니다. 생산량이 10% 증가할 때, 이게 기존의 인데, 생산량이 이렇게 10% 증가할 때, 지금 생산물이 20인데 10% 증가한다는 거죠. 예, 2가 되겠죠. 22까지 증가하게 될 때, 이 중심지로부터 이 멀어지는 수송비의 증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질이 동등하다는 광자평원의 예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등지, 을등지라든가 토지의 질이 하락한다. 그렇게 설명하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결론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딴 동네로 가게 됩니다. 농업에만 지대가 발생하고 농업이나 상업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리카르도의 그 엄청난 주장에 동의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 없습니다. 예. 토지의 질이 동등한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첫 단추를 제가 오늘
그 와이셔츠 입었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두 번째 단추부터는 아무리 열심히 끼려고 그래도 끝에 가면 하나가 남잖아요. 그렇습니다. 토지의 질이 동등하고 생산성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수송비의 증가라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중심지고 한계지로 나가는 거죠. 생산성이 10% 증가하게 되면 이 지대 모델이 공간적으로도 확대되는데, 예, 그게 이제 제가 경제지리학의 관점에서 현실에 투영하는 걸로 수송비라는 중심지와의 거리라는 실제 상황을 이렇게 첨가시킨 겁니다. 그럼 헨리 조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헨리 조지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도 똑같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도 이런 것들이 우리는 논리뿐인 논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정치 경제학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삼각형 네모, 동그라미 삼각형,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들로 가게 됩니다. 예. 강의할 때는 좋은 말만 써야 되지만 쓰레기 같은, 예, 삼각형 네모 동그라미 삼각형 이런 말로는 맞는데 현실에 비추어 보면 되지 않잖아요. 삼각형 네모라는 걸 현실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언제나 현실에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공부하실 때도 공부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어렵다. 논리적으로 어렵다. 논리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놓쳐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요. 헨리도 정치경제학은 아주 소수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도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놓쳐버리지만 공부를 할 때 언제든지 현실에 비추어 봐가지고 현실에서 어떤 이런 개념들이 이해됐을 때 공부의 탄력도 붙고 헨리 조지가 정말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논리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 수송비의 증가가 아주 급격하거나 완만하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기술 발전. 이것도 정반대예요. 이게 견주어서 우리가 스터디 일주일 떨어져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공부했는 결과를 이게 지금 강의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렇게 국도가 굉장히 발전해, 고속도로로 국도가 발전해가지고 이 공간적으로 수송비가 이렇게 확대되어 나갈 때 지금 도로가 이렇게 터널 다리 이래가지고 지금 지형적인 강이나 계곡 같은 게 의미가 없고 그냥 운전하면 그냥 게임 하듯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예. 예전에는 다르죠. 20년 전에는 이 공간적인 확대가 되면 굉장히 수송비가 갑자기 많이 드는 거죠. 이게 멀어지면서, 중심지에서 멀어지면서 밖에 나가게 되면, 강이라든가 산을 만나게 되면 도로 공사비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는 거죠. 수송이 어려워지는 거죠. 옛날에는 고립되는 거죠. 고립되는 거. 이렇게. 고립된 경제들이 조그마한 빵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죠. 지금은 터널 강 이렇게 해서 하나로 다 엮어지는 거죠. 예. 그럼 수송비가 작게 들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수송비가 작게 드는 만큼 공간적인 확대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수송비는 전락됐는데 지대서는 더 하락하게 돼요. 왜? 하락한 것보다 더 넓어졌으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과거의 시점에 기술력이 없던 시점에서 지금 터널이 생기고 다리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의미가 딴 데로 갑니다. 지금 현실에서 수송비는 적어졌는데 어떻게 지대선이 하락하나. 이거는 지금 이 그림은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해석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그림까지 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논리들을 다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공부가. 그렇지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수송비는 낮아졌는데 옛날보다 현재가 훨씬 더 수송의 효율이 좋아졌는데 지대선이 하락했어요. 근데 그건 공간적으로 훨씬 더 확대돼 버리는 거예요. 기술력이 약할 때보다. 예.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폭하고 수송비하고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수송비는
수송비는 거리 곱하기 효율, 뭐 생산성이겠죠. 예. 이 현실적인 감각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뭐 자세하게 들어가서 뒤집어서 이렇게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 문제도 있고 또 그 자세하게 과거를 기점으로 자세하게 분석해봐야 뭐 그 의미도 적습니다. 뭔가 하면 그 과거를 대비했을 때 이 수송비가 증가하는 거와 생산성이 효율되는 거하고 생산의 효율이 증가하는 거하고 수송비가 증가하는 거하고 서로 상쇄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 좋은 그 수송비 증가가 더 많을 때에는 한계지가 하락하고 생산성 증가보다 수송비 증가가 더 많을 때는 지대선이 하락하고 생산성 증가보다 그 수송비 증가가 작을 때는 지대선이 상승한다. 광대한 평원의 예는 그게 예에서 고정이 된다. 이 지대선이 유지가 된다. 뭐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논리상에서는 맞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생산력이 증가해서 수송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지대 모델의 그 포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이런 경향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현실 분석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냥 뭐 논리적으로 그 한계가 하락하는 정도와 생산성의 증가 정도를 서로 같거나 한쪽이 크거나 간에 이 지대선이 달라진다. 한계의 하락이 뭐 토지의 질로 설명 많이 하죠. 많이 열등지로 갈수록 지대선이 하락해서 임금의 이자가 더 줄어든다라고 이게 리카르도의 차익 지대론이에요. 그렇지만 수송비 개념을 도입하면 똑같고 더 중요한 거는 과거 현재가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를 그 분석하는 형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론적 가치가 100%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뭐 논리적인 가정에 의해서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경제 불황을 설명하는 거죠. 토지 투기와 경제 불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경제 불황을. 그 전에 이제 투기를 먼저 설명해서 투기. 제가 이게 이번 강의, 오늘 강의에서 할지, 뭐 내일 다음 강의부터 할지 모르겠지만, 완전 경쟁. 토지 사유재산권, 재산제도. 네. 지금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완전 경쟁. 예. 완전 경쟁이라는 그 상태에서 지대 공유제 사회의 정치 경작을 제가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에 빼댑니다. 근데 현실은 독점이고 토지 사유재산 제도입니다. 1879년 진보와 빈군을 썼을 때 이런 토지가 독점되는 토지 사유재산 제도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드디어 작동을 해가지고 그 경제공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두 개가 지금 현실에 같이 있는 건가? 이건 다음 시간에 이 주제는 다음 시간에. 헨리 조지가 1879년에 이런 해결책을 포함한 이론을 쓰고 난 다음에 크게 세계대전이 2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완전 경쟁사회가 아니죠. 완전 경쟁사회는 이렇게 작은 커뮤니티들이 이렇게 해서 자유무역에 의해서 서로 경쟁에 의해서 하나의 큰 커뮤니티, 큰 지대 모델로 이렇게 변동해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회가. 그런데 A 블록하고 B 블록하고 붙어가지고 몇 천만 명씩 죽여버린 물질적인 부를
정치 경제학이 부의 본질과 생산과 분배에 대한 사회학을 다루는 건데, 부의 파괴를 다루는 게 아니죠. 정반대 현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현실에서는 보면, 뭐냐, 그건 뭐냐. 네. 근데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에서 왕정 경쟁이 관철되고 있는 물리법칙과 같은, 예.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성경에. 그 바람은 가난한 어부의 돛대에도 불어오고 해적선에도 불어준다. 그렇죠? 부처님도 이야기하죠. 선악이 없다. 네, 자연법칙 같은. 네, 헨리 조지가 주장하는 자연법칙 같은 거는 당연히 완전 경쟁에 의한 어떤 이론적인 이런 것들을 자연법과 같은, 중력과 같은, 공기와 같은 걸로 간주하고 있고, 독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런 현실의 문제를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기준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뒤섞어버리면 뒤죽박죽이 되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완전 경쟁 상태, 지대 공유제 사이는 하나의 기준되는 공기와 같은 이렇거나 저렇거나 관철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흐름이고 바탕색이고 이런 칠판의 바탕색이고 어떤 문제, 뭐 지워버릴 수 있는 문제 같은 것들이 토지 사유재산 제도라는 제가 여러 번 설명, 이게 오래된 제도가 아닙니다. 예. 처음 듣죠, 이런 게. 토지 사유재산 제도가 토지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있고 영원을 보장하잖아요, 영원이 내 것이다. 네, 이런 그 관념이나 사고방식이나 법률 제도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고 지금도 헌법이나 개별 법률에서 그건 뭐 100%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뭐 법률들이 있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제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생겨서 이제 최고 왕성한 경제공황이라는 걸 한 방 터뜨리게 된 거죠.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공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현실의 정상적인 지대선이 이런 모델 내에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지대고 인근가이자입니다. 토지 투기라는 거는, 지금 이제 인구 감소가 일어나면 이제 말이 다르겠지만, 20년 전에 뭐 IMF 사태. 예. 제가 IMF 사태 났을 때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IMF 사태와 토지 가격 급락과의 관계, 경제 불황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제가 98년도에 이렇게 제단에는 뭐 상소문, 김대중 정부에 바치는 시골 선비의 뭐 상소문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헨리 조지 공부했던 걸 온갖 짜서 거기 모델 설명도 하고 해결책도 제시하고 20년 전인데 뭐 지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전형적인 이런 오늘 설명하려는 이런 좀 더 다음 장까지 이런 버블이 생겨서 이렇게 깨지고 이런 것들까지 일어났었는데 20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게 뭐 옛날 이야기가 된 것 같기도 하지만 뭐 또 막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부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예. 토지 투기가 문제라면서요. 토지 투기가. 그럼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토지 투기라는 거는 이게 지대인데 지대. 생산물은 그대로 있는데 지대의 몫이 커지는 겁니다. 토지 가격은 2차적인 현상입니다. 토지 가격이 높아지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본질적인 부분 지대 공유제 사회 지대가 공유되는 만큼 이 본질은 그거죠. 지대를 독점의 본질은 지대를 사유하는 거죠. 뭐 토지를 이거 뭐 백날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뭐 짊어지고 다닙니까? 토지 사용료를 받잖아요. 통장에 착착 고치는 토지 임대료. 예, 한 달만 지나면 통장에 착착 고치는 토지 임대료가 문제. 거대한 지금 서울 시내 빌딩들이 다 주인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미국에 가면
끝없는 그 농장에도 주인이 다 있고, 지금 뭐 그 농장들이 뭐 주인이 은행으로 다 바뀌고 있죠. 그 미국의 그 거대한 농장들도 그 토지가 이렇게 독점화 되는 겁니다. 독점화. 소수의 어떤 그 손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거죠. 독점이라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점점점 커지는 거죠. 이 핵심은 지대를 사유화하는 거죠. 지대를 사유화하는 거죠. 지대, 토지 임대로 정치경제. 이게 커지는 겁니다. 투기라는 게. 왜 커지는가 하면 아까 인구가 증가되고 물질적인 진보에 따라서 토지가 언제든지 그 토지 가치가 증가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대죠, 기대 효과 때문에 토지 투기가 생깁니다. 이거는 뭐 정상적인 사회에서도 이렇게 계속 발전해 왔다 그러면은 인구가 증가되고 계속 물질적 진보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품 간의 투기가 일어나면 이 가격을, 이 균등화, 이 천이잖아요. 균등화 시키는 이 과정을 자세히 보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서로 막 투기를 조금씩 해서 이렇게 플라이 힐처럼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닥을 고르게 하는, 울퉁불퉁하지 않게 고르게 하는 효과는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정도의 토지 투기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옆으로 가보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어떻게 되는? 첫째, 내려 누르니까, 이 높은 지대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외곽으로 나가게 돼서, 화전민. 조선시대 때 화전민. 하도 막 토지세를 많이 받으면 농민들이 도망가고 산으로 들어가서 뭐, 자기들끼리 불 질러서 이제 이렇게 농사 지었잖아요. 그럼 노점상. 가게세를 못 내는 겁니다. 노점상 많습니다. 차로 계속 돌아다니는 노점상이. 시장에 가도 계속 조그마한 구루마라도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도로 위를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토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 내려 누르니까 노점상들이 많아지고 좀 밖으로 막 퍼지는 거지, 이렇게. 개간해서 하게 되고. 완전히 다 눌려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토지 투기가 일어나면 실제로는 어느 선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게 실제적인 토지 투기선입니다. 계속 무한정 내리 누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기하선, 임금선이라고 할 수 있는 김밥천국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노동을 생각하는데 점심 때 김밥 2줄 먹는 게 도시의 하층 노동자들의, 지금 젊은 노동자들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점심이다. 김밥 2줄 내지는 컵라면에 햇밥, 밥버거, 짜장면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짜장면.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노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료급식소 이렇게 되면 노동에서 아르바이트 대회에서 이탈되게 되니까 거기를 넘어서서까지 이 지대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반평고시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칼잠을 잘 수 있는데 이게 칼을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잘 수 있으면 서서 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서 사람이 앞으로 그런 고시원도 나오겠네요. 제가 금방 말해놓고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캡슐형이 이렇게 세워서 세워서 자는 이렇게 밑에 어깨 이런 게 딱 기대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자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옆으로 누워서 칼잠 자는 고시원보다 반값으로 3분의 1 값으로 그 숙소를 제공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특허내야 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그 밑으로까지는 못 내려가는 기하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 지대선 형성이 되고, 이 정상적인 지대선을 밀게 되면 특징이 유유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에는 이제 미국은 생길 때부터 토지 투기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몇백만 만, 몇천만 평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제가 정반대, 오늘 2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우리나라는 토지개혁이 1953년 3월 달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자기 토지를 가진 농민이 굉장히 많아지고, 지금 자기 집을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리고 엄청난 대지주들이 적습니다. 미국은 우리로 치면 경상도 이런 지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릅니다. 워낙 처음 할 때,
철도 지을 때 이렇게 철도 회사에 양쪽 2마일씩 이렇게 철도 회사 다 주고 이랬기 때문에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50년, 100년 동안 1879년이래, 예? 100년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안에 무슨 도시 짓고 뭐 신도시 만들고 이러니까 무슨 다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한국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길만 하나 닦아도 막 서로 싸우고 재건축하게 되면 막 이해관계자들이 막 들어붙습니다. 예. 뭐 지주들이거든. 지주들이 조금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죠. 미국은 워낙 큰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어떻게? 예. 유유지라는 게 이렇게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가 생기는 거죠.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지금 이게 의미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의미 있는 건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이 불황이 인위적인 불황, 예. 불황이 생기는 거죠. 불황. 경기 후퇴가 생기면서 그 기존에 있는 이 모델에서 줄어들면서 그 막 이가 빠지는 거예요. 이가 빠지는. 뭐 단지별로 막 그 어떤 그 빈집들이 생기는데 막 그게 뭐 공단별로 단지별로도 막 생기는 이런 유유지 같은, 예? 저개발. 네. 정상적인 완전 경쟁사의 지대 공유제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이 지대를 토지 사용자가 실현해야 됩니다. 실현. 허구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그건 불로소득이라는 말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예외적인 생산물로 실현될 수 없는, 여기 있잖아요. 거품. 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지만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막 투기가 벌어져가지고 아파트 단지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게 되면 그 프리미엄 그 투기적인 막 거품 같은 그 투기 뭐 튤립뿌리 하나 가지고 뭐 몇천만 원씩 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비트코인인가? 그 어떤 투기가 벌어지게 되면 그 현상은 그 가격만큼 생산물로 실현할 수 없는 거예요. 생산물로 실현할 수 없는 거품이 진짜 투기죠. 진짜 투기. 진짜 투기죠. 진짜 거품인 거죠. 장부상의 가격은 있는데 돈 내놓으라고 강요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돈을 줄 수 없는, 네. 그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없는,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그럼 계속 파산하는 거죠. 파산하는 거죠. 그걸 강제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게 독점입니다. 독점이 강제죠. 강제. 사실 뭐 지대 공유제 사회가 되면 투기 같은 거 이런 건 일어나도 조금 일어나고 이론적으로 조금 일어나고 이럴 뿐이지 뭐 크게 문제가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에 토지 사유재산권 사회에서는 토지 투기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 강제하니까. 강제력. 독점은 힘이죠, 힘. 물리적인 힘입니다, 힘. 현실은 물리적인 힘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단결로 인한 단결 노동지대선이라고 제가 이렇게 지어놨는데 해결책 중에 하나서 이 임금선 지대선은 임금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단결 지대선, 단결 노동 지대선 이 노동자들이 다 단결하면 정상 지대선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토지 투기에 의해서 지대선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임금과 이자가 이렇게 쫄아든 거죠. 여기서 이만큼에서 이렇게 쫄아든 거죠. 이만큼으로. 예? 이만큼이 날아간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 노동자들이 모두 동결하면 완전한 단결을 하면 이 정상 지대선까지 올릴 수 있는 거죠. 예. 이 단결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 해가 없습니다. 지대만 갉아먹기 때문에 다른 조금의 해가 있죠. 올라가게 되면 한계가 하락이 되니까 생산 영역이 총생산은 조금 줄어들죠. 총생산은 조금 줄어드는데 뭐 이런 거는 예측하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생산이 줄어든다는 막 뭐 논리상에서 어떤 막 이야기하는 그거 정말 옳지 않습니다. 전체를 봐요. 전체의 모델이 변동하면 단결에 의해서 지대선이 올라가게 되면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이 변두리 한계 기업은 임금이 상승하면 저임금으로 버티고 있던 약간의 어떤 그 산업은 도태되는 겁니다. 도태되는 게 정상이죠. 그럼 도태되면 그 사람들 어디 갑니까? 여기서는 사업을 못하고 안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임금이 높아졌으니까. 임금이 높아졌으니까. 이걸 하나, 이 전체 속에서 이걸 봐야 돼. 이걸 떼내가지고 임금이, 최저, 그 임금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거죠. 이게 임금을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상승시키면은 그 끝에 있는 한계 기업들은 버티지 못한다라는 게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전체를 봐야죠. 그 사람들이 취직하면 임금이 높아지는데요. 제가 자영업 하다가 한계지에 있다가 자영업 하다가 그 높아진 임금을 감당을 못하니까 망했어요. 그럼 제가 취직을 하면 그전에보다는 임금을 많이 받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찢어지는 어떤 분열되는 논리로 이 전쟁이나 전체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 노동자들이 죽지 않으려고 단결하는 노동조합에 의해서 단결하고 어떤 형태로 단결하는 그 임금과 이자를 상승시키려는 노력과 투기적인 세력과 이것들이 결합해서 어떤 이 정상지대선이 있다면 현실에서는 정상지대선 밑에 이 실제적인 지대선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기본소득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상태나 그러면은 정상지대선에 하락되어 있는 실제지대선, 이 실제지대선입니다. 지금 실제지대선에서 정상지대선 사이 이만큼을 토지 보유세를 개별 모든 토지에 일정 세율로 때려서 요 부분입니다. 이론적으로 정상지대선과 실제지대선의 그 사이만큼의 이 액수를 모든 토지에 누진세 하면 안 됩니다. 모든 토지에 그냥 일률적인 세율을 때려서 이걸 뭐 100조, 네? 100조, 공시지가 제도 있기 때문에 100조를 만들면 이 100조를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지대선이 정상지대선까지 상승시키게 되는 겁니다. 정상지대선까지 상승시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더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회유지 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다른 논의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대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지불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토지 투기가 일어나는 투기적인 지대선이 있고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임금을 올리는 선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 힘들어에 결합한 결과 그 형성되는 실제 지대선과 정상지대선의 차액만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서 또 7, 80% 정도 사회과학은 7, 80%, 70% 정도 확률이 들어가면 성공입니다. 수만 가지, 수억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데 논리적인 조작을 하지 않고 이런 원칙적인 것들을 적용시켰을 때 70% 정도의 어떤 확률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조정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너무 많으면 줄이고 적으면 높이고 실제 지대선과 정상 지대선의 그 차액만큼을 실제 지대선이라는 건 투기에 영향받은 거죠. 생산물로 실현할 수 있는 거품 막 억지로 누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누르는 그 부분하고 눌려져 있는 부분, 감내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 정상지대선하고 차액만큼을 기본소득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이건 뭐 30분씩 잘라서 하라고 너무 길어서 뭐 잘 못 듣겠다고. 제가 이거 하는 게
지금 설명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색다른 거고 처음 듣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습용으로 책 공부할 때 언제나 스톱해서 다시 볼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이런 의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저 속도를 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더 깨끗하게 그려본 겁니다. 정상 지대선이 있고 정상적인 지대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투기적인 지대선이 형성되어 있어서 한계지가 인위적으로 막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생산 중단이 일어납니다. 너무 내리 누르게 되면 생산 압박하는 거죠. 특히 이만큼 압박이 되는 거예요. 압박이 되는 거예요. 이 압박을 못 견디는 어떤 부분에 생기면은 이렇게 이게 쭈글쭈글쭈글해서 이게 푹 꺼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실물 모델만 지금 보고 있지만 금융 모델이 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환과 생산, 기본적으로 교환 경제입니다. 지대는 교환의 산물입니다. 예. 토지 및 토지 생산물,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책 읽으려다가 말았는데,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아무리 뭐 빨라도. 모든 형태의 부는 토지에 투입된 노동의 생산물이거나 토지의 생산물이다. 노동의 생산물 생산 1형태, 임금 형태로 주로 되고, 토지의 생산물 생산 2형태, 키우기, 정가입니다. 부는. 지대는 사회가치입니다. 사회가치. 사회가 생산하는 가치입니다. 가치. 부로 측정될 뿐이에요. 예. 이런 점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임금과 이자와 같지 않습니다. 지대는. 이 부분이 교환 가치라든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맞물려 있고, 현실에서도 보면, 현실이라는 게, 우리 실물경제 위주로만 주로 다 분석을 했지만, 화폐경제, 금융하고 이렇게 교환 때문에, 교환을 원활하게 위해서 금융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투기적 지대선이 정상적, 임금과 이자를 압박할 때, 어떤 생산 중단이 일어날 때는 교환망을 통해서, 여기서 눌렀는데 저기서 터지는 거예요. 네, IMF 사태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토지 개발에 투자했던 한국은행이 거기에서 생산 중단이 일어나는 바람에 한국은행이 도산해서 그거 막 타고 들어가서 한국 부동산 시장에 압박을 주고 은행이 도산하는 사태들이 생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너무 길어졌지만 자르지 말고 다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전형적인 IMF 사태 때 전형적인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투기적 지대선에 의해서 이런 생산 중단이 일어나고 물질적인 생산이 파괴가 됐습니다. 이럴 때 새롭게 균형을 만들어지는 것은 세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투기적 지대선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 지대가 줄어든다. 지대가 줄어드는 거죠. 토지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좀 일본이 뭐 끝없이 토지 가치가 하락하고 있죠. 버블이 생겼다가 일본이 불황이 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기술 진보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정상적인 지대 공유제 사회에서도 사용되는 헨리 조지의 정치 경제학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문명이 발전하면 인구가 증가해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면 지대선이 하락합니다. 하락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운동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운동입니다. 토지의 소유권 제도하고 상관없고 가장 근본되는 일반적인 운동입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이 투기가 깨졌으니까 이 거품이 꺼진다. 거품이 꺼지는 거고, 이거는 정상적인 기술 진보.
문명의 발전, 인구의 증가. 그럼 이게 약해지겠죠. 인구가 정체됐다. 인구가 정체 내지 감소됐다는 이런 프로세스가 약해지는 겁니다. 어떤 투기적 지대선이 형성됐을 때 새로운 그 경제가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는 지대선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울퉁불퉁한, 이게 뭐 울퉁불퉁한 거죠. 지대선도 생산 중단에 훅 들어가는 거고.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20년 전에 IMF 사태 왔을 때는 그냥 설명하면 됐는데 지금은 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인구 증가가 아닌 새로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단결 지대선입니다. 뭐 살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은 단결하게 돼 있고, 이게 어떻든 간에 그 임금이 너무 하락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저항하는 이 단결 지대선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타협하는 거죠. 타협. 인내죠. 예. 단결 지대에서 내려온다. 이만큼 하자라고 주장했는데 언제나 현실적으로 타협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최저임금을 밑으로 내리게 타협한다든지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반평고시원 같은 건 20년 전에 없었어요. 그러고 편의점에서 이렇게 컵라면에 햇밥 먹고 아무 야채가 그런 게 없잖아요. 공업식품이죠. 공업적인 식품. 예. 김밥 전국에 김밥도 훌륭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광범위하게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 저임금을 받아들이는 거죠. 저임금을 받아들이는 거지. 이 세 가지 프로세스가 합쳐서 새로운 균형 지대선이 형성이 되고 다시 경제가 출발한다. 이렇게 책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45분 정도를 하고 또 적어도 1시간을 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녹화되니까 이렇게 설명하려면 아까 마지막에 설명했던 그림이 세 가지입니다. 진보와 빈곤의 275쪽을 보면 지대의 투기적 상승이 가라앉는 시기. 예. 일본에서 토지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인구가 증가하고 여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의 개선을 이루는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서 정상적인 지대선이 투기적인 지대선을 따라잡는 거죠. 예. 3번은 타협하는 거죠, 타협. 이 세 가지가 같이 작용하여 새로운 균형을 이룬다. 네. 이렇게 1879년이나 우리 한국 사회도 계속되었었는데 인구가 증가하고가 이제 아니게 된 거죠. 네. 똑같은 이야기가 289쪽에 있습니다. 다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이 더 해당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IMF 사태도 잘 견뎌왔고, 일본이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죠.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투기적 지대선이 1980년대 일본에도 버블이란 지금 토지 가격이 반토막이 났는데, 어떻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투기성 토지 가치 하락, 일본은 또 더 하락해야 되는가? 반토막이 났는데 더 하락해야 되는가? 노동 능률의 향상에 의해서 간섭적인 이자와 임금의 하락에 의해 일본 우리 서태리 할 때 이명 분석했는데 영연세대라든지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 차도 사지 않는다, 집도 사지 않는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 보따리 몇 개로 살아간다, 영연세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임금의 하락입니다. 임금의 하락. 돈이 없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하여튼. 예. 또 간섭적인 이자는 마이너스까지 내려가지고. 이때.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균형이 다시 형성돼야 됩니다. 편법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프로세스고요. 정상적인 프로세스고,
또 이렇게 됐을 때만 새로운 새로운 어떤 체제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됐지. 1879년에 세계 공황이 유럽 더하기 미국으로 덮쳤습니다. 1870년대, 60년대 말. 동시적으로 공황이 덮쳤습니다. 그때 사람 굶어 죽는 거예요. 물자들도 다 있고, 공장도 다 있고, 노동가들도 다 있는데, 토지에서 노동과 자본 결합하는 게 깨져버린 거죠. 예. 핵심적인 게, 토지 가치 투기적인 상승이에요. 어떤 한 군데에서 생산이 중단되니까, 그걸 금융망을 타고 쫙 흐트러지면서 사람 몸에 마비가 나서 경련이 일어나서 쾅 쓰러지게 되는 그런 게 나타난 거죠. 예.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정상적인 어떤 프로세스, 이 세 가지 프로세스에 의해서 새로운 균형이 형성돼야 되는데, 세계사적으로 어땠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예. 이건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 투기적 시대에서도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조금 일어나고, 토지 사적 소유권 지대가 사유화될수록 이 투기라는 것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도 조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대 공유의 사회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모델 안에서는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현실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독점이 문제죠. 네. 다음 시간에 이론적인 설명을 할 때에는 현실 해결책, 헨리 조지가 말하는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해결책에는 지금 이런 정상적인 해결책이 제가 강의하려는 목적이고, 실제로는 전쟁이 눈앞에 닥쳐 있는 버나드쇼, 톨스토이, 손문,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반대로 가는 새로운 균형이 생기지 않고 다른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지금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 가지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많은 겁니다. 예. 공부하는 모델을 배우는 게 그런 거죠. 예. 현실에 주장되는 불충분한 해결책을 살펴볼 때, 다음 시간은 드디어 현실적인 독점의 시각을 동원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독점이 지배되는 토지의 사적 재정권 제도가 강화되고 지대가 점점점 사유화되는 그런 세계적인 현실에서 이런 어떤 것들이 해결책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문제는 진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현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이. 지금 이 이론적인 강의는 어떻게 보면 토지 공유제 사회를 지향하는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는 이론적인 강의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하나의 완결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진보와 빈곤에 서술하는 것처럼 현실, 토지가 독점되고 있는 그 엄정한 현실 안에서 이 진정한 해결책을 다 살펴보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어떤 해결책들이 주장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6주차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